안녕하세요. 포항에 살고 있는 40대 아줌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꽤 잘 살아서 서울에 살다가 외국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할머니 댁인 포항으로 내려와 살게 됐어요. 포항에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댁살이가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시부모님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시누이들이 어찌나 저를 무시하던지 특히 첫째 시누이가 저를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들도 같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결혼 전에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결혼을 앞두고 시댁 부모님 댁에 갔는데 시부모님은 웃으며 저를 반겨줬습니다. 시누이도 저를 반겨주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보다 제가 나이가 많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20대 후반이었고 저는 30대 중반이었거든요.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잘 왔다며 저보고 인상이 좋다며 반겨줬어요. 그리고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너무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억은 시댁에서 도움을 줄 테니 잘 살아보라며 제게는 바라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시댁 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모셔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신 시댁 부모님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혼전 임신이라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욕을 하기 마련인데 잘 대해주니 얼마나 좋은 시댁이라 생각을 하겠어요. 안 그런가요? 심지어 저는 부모님이 다 계시지 않았고 하나 있는 남동생도 외국에 있어 제게 남아있는 가족이라고는 없었거든요. 물론 남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아 남아있는 가족이라고는 없었죠. 제 가족 이야기는 짧게 들려드릴게요. 어렸을 때 꽤 잘 살았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께서 잘 사는 집안이라 돈이 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개천에서 용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동네에서 공부를 꽤나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는 주변 친구 대신 소개팅을 나갔는데 저희 어머니를 보게 된 거고요. 한눈에 반해 결혼에 꼴이 나게 됐죠. 처음에는 외할아버지가 많이 반대하셨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저를 가지는 바람에 허락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외가 쪽에서는 거의 내놓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외할아버지는 저희에게 큰 집을 주셨고 아버지에게 회사를 물려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외동딸이라 아버지가 물려받게 되었죠. 그래서 어린 시절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유학을 가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하지만 사업이 망하게 됐고 저는 대학 졸업을 하지 못한 채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은 남동생이라도 유학을 마쳐야 한다며 남동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솔직히 따지자면 제가 남동생보다 더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남동생에게 모든 걸 줬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기회가 없어진 게 너무 슬펐습니다. 미안하다. 너야 시집이라도 가면 되지만 네 동생은 뭐라도 먹고 살아야지 않겠니? 서럽지 않나요? 저는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 포항에서 고졸인 채 작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몇 년 뒤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고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 사고가 났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차로 뛰어들어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뛰어들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 미치셨어요? 왜 거기를 뛰어들어가요? 왜? 저 미치는 걸 보고 싶어요? 아버지까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제발 좀 그 미안하다는 소리 좀 안 하면 안 돼요? 왜 매일 아버지는 미안하다고만 해요? 저 괜찮아요. 제발 아버지가 괜찮아지세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매일 술 마시고 토하고 술 깨면 또 마시고 어머니 찾고
저도 힘들어요. 제발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아버지가 들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아파트 옥상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운명의 장난인지 아버지가 떨어졌을 때 저는 보고 말았죠. 빨래를 넣다가 어떤 물체가 빠르게 지나가는 걸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비참했어요. 슬프다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제게 미안하다고 하고 응급실로 가는 도중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버지는 늘 웃으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사람이 못 되었을 거라며 늘 어머니께 잘해드렸어요.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사업도 망하고 어머니도 돌아가시니 삶에 희망이 없으셨던 거죠. 저로는 만족이 안 되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을 놓아드리고 혼자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매번 꿈에 나오고 그때 있었던 비슷한 냄새의 소리만 있어도 괴로웠습니다. 한동안 저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다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린 남편에게 끌리지 않았죠. 어리기도 했고 그 당시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심적으로 여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애를 할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고백을 거절했죠.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늘 제게 다정하게 대해줬고 특히나 힘들어하는 제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평소처럼 저를 대해줬어요. 다른 회사 사람들은 상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심스럽게 대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 돌아가셨는지까지 묻기도 했죠. 근데 남편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배려 있는 사람으로 생각돼 남편에게 끌렸습니다. 남편의 계속되는 구애로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기게 됐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시댁에 찾아갔는데도 시댁 부모님들은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고 신혼생활을 굉장히 편하고 행복하게 보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시댁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들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사를 다시 해야겠다며 제게 말을 했습니다. 아가, 내가 너한테는 좀 미안한 소리를 해야겠다. 우리 집안이 제사를 지내지 않잖니? 근데 아이고 내가 점을 보러 갔는데 조상들이 노하셨다고 제사를 다시 지내야 한다고 하지 않겠어. 그래서 다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어떠니? 어머니가 그러시면 도와드려야죠. 아니 근데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너네가 큰 집이잖니? 그래서 너네 집에서 지내는 건 어때? 네? 아, 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게요. 저는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제사라도 지내야죠. 그래, 작은 애들이야 바쁘니 할 수 없고 어차피 저녁에 지내는데 회사 끝나고 하면 되니까 괜찮겠지? 저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시부모님께 해드린 게 없어서 이거라도 열심히 해보자 생각해 하겠다고 했는데 괜히 고부 갈등이 차례와 제사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동서들은 서울에 있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아 저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지낸다고 했었는데 나중엔 시어머니께서 시댁에서 지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게 됐죠. 남편은 도와준다 말만 하고 시아버지와 술만 마시고 시누이들은 당연하게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들은 연애 후와 결혼 후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앉아있는 꼴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닌데 왜 남편은 가만히 있고 제가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끝내고 시댁으로 가서 음식하고 차례상 차리고 저녁 늦게 제사를 지내고 청소까지 하고 나와야 했어요.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라 더 힘들었죠. 입덧이 심할 때는 남편이 도와주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며 괜찮다고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었지만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면서 힘들다고 말을 하는데 어쩌겠어요. 쉬라고 해야죠. 이상하게도 제가 몸이 정말 좋지 못할 때는 시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고 시누이들도 도와주던데 제가 몸이 좀만 괜찮아도 힘들다며 알아 누우셨고 시누이들도 일하고 와서 힘들다며 쉬었어요. 하지만 제사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제게 눈치를 주는 거였어요. 명절날 동서가 시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줬나 봐요. 저희 부부도 드리기는 했지만 작은 회사에서 얼마나 받겠어요. 동선에는 다들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저희보다 벌이가 넉넉해서 더 많이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는 했지만 며느리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지. 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것저것 다 알아서들 하던데 큰 며느리가 돼서는 필요 없다고 하니 정말 달랑 몸 하나만 와가지고는. 아휴, 어찌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들보다 못할꼬. 시아버지는 제게 직접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거기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듣는다고 말은 하기는 했지만 속상하더라고요. 또 심지어 그때는 시누이들과 아주버님 동서들이 듣고 있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화장실로 도망갔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은 잠시 담배를 핀다고 나가 있어 그 상황을 알지 못해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시아버지 성격이 원래 좀 그렇다며 어쩔 수 없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올케, 잘 지내지? 아니, 아버지가 괜히 그런 소리 하셔서 올케 신경 쓸까봐 전화했지. 저는 처음에 시누이의 말을 듣고 괜히 고마웠습니다. 저를 걱정해서 전화를 주니 고맙더라고요. 근데 올케,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그런 소리 했다고 그런 식으로 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보다뇨. 아니, 제사하고 나서부터 어머니랑 아버지 막 안 좋게 보는 것 같더라고. 인상도 매일 찌푸리고 있고 가끔은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올케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죄송해요, 형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봐요. 절대 어머님, 아버님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내가 좀 너무 예민한가 생각해서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언니도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고. 뭐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 좀 조심해줘. 시누이는 제가 늘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몸이 피곤해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는지 저는 아니라고 해명을 했어요. 뭐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표정을 했을지도 모르니 오해를 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억울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히 또 욕을 먹기 싫어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시누이는 떨떠름한 목소리로 앞으로 조심해달라고 말했죠. 제 인상이 그리 부드러운 편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누이들끼리 제 얘기를 했다는 게 기분이 나쁘기도 했고 너무 속상해 그날 중학교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친구는 당연히 미친 거 아니냐며 임신한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당연히 힘든 거 아니냐고 화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웃기다. 아니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했으면서 안 하니까 뭐라고 눈치 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괜찮냐고 물어봐야지. 뭐 째려보긴 뭘 째려봐. 진짜 나 참 웃겨가지고. 왜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억울하기도 했지만 결혼 때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 할 말이 없었어요. 동서들한테는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잘 살고 학벌도 좋아서 그런 건가 괜히 제 자신이 못나 보이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 계속 들더라고요. 신우와 있었던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지만 남편이 수고했다고 안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에 안아주지도 않았는데 그날은 제가 너무 힘들어 보였나 봐요. 저는 순간 울컥해서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성질이 있는 편이라 듣자마자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괜히 제게 불똥이 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물에 있다는 걸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가만히 있었어요. 그 뒤 역시나 시누이는 그날 일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올케는 좋겠어? 내 동생이 그렇게 잘해주니 얼마나 든든해? 아니 글쎄
내가 저번에 그냥 좀 그래서 올케한테 뭐 좀 말했는데 그걸 듣고는 얘가 어찌나 나한테 뭐라고 하던지. 나 진짜 서러웠다. 제가 성질이 좀 더러워? 지 마누라 건드렸다고 나한테 어찌나 화를 내던지. 올케는 좋겠어. 신우는 저를 칭찬하는 척 돌려서 말했어요. 근데 올케는 학교 어디 나왔어? 아니 작은 올케들은 다 서울대 나왔는데 올케만 못 들어서. 근데 갑자기 신우이가 제게 학벌을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왜 말을 못해요? 고졸은 아니시죠? 아, 저 대학은 자퇴했어요. 아니, 그럼 고졸이야? 신우이와 동서들은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또 이걸로 말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 빼고 신우와 동서들은 꽤 친한 편이에요. 신우와 동서들은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던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던 동서들은 다 알더라고요. 분명히 저 빼고 단톡방에 있는 것 같았는데 괜히 물어보기도 그래서 그냥 잠자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또 말이 나올까요? 시누이들도 그리 좋은 학벌은 아닐 텐데 제가 고졸이라고 하니 이때다 싶어 이야깃거리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대학은 자퇴했으니까 고졸이 맞죠. 어머, 저 고졸 처음 봐요. 그러게. 아니, 내 또래들은 다 대학 나왔는데 올케 고졸은 좀 그렇다. 그러게요. 그래도 다들 아무 대학이라도 가는데 고졸은 좀 힘들겠어요, 형님. 신우이와 동서는 고졸을 처음 본다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순간 제가 다닌 학교를 말하고 싶었지만 저의 과거를 말하고 싶지는 않아서 참았죠. 그날 저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펑펑 울었어요. 어디서 이렇게 대접받는 건 처음이었고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달랐을까,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져 더는 회사에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일은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며 일단 버텨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버틸 수 있다면 끝까지 버티고 싶었지만 뭔가 모르게 마음이 떠나서 버티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죠. 시어머니는 제게 유난 떤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도 안 될 짓을 했나요? 동서들도 임신하고 다 잘만 다녔는데 저는 작은 회사 하나 못 참고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한다며 유난이라며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하지 않나요? 힘드냐고 그 말 한마디 물어봐주면 될 텐데 그게 어찌 유난이라고 말을 하는지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동서네가 포항에 결혼식이 있어 저희 집에서 자게 됐습니다. 시댁에서 자려고 했는데 결혼식장이 저희 집과 가까워서 저희 집에서 자게 됐어요. 같이 밥 먹고 한잔하며 말을 하는데 서로 정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가족들이랑도 정치색이 맞지 않으면 싸움이 날 텐데 굳이 왜 얘기를 꺼내겠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과 제 생각이 맞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때 동서가 그만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형님, 괜히 저희가 어려운 얘기 한 건 아니죠? 아이고, 제가 형수님 모르는 얘기를 꺼냈나요? 죄송합니다. 저 빼고 셋은 다 취해서 혀가 꼬인 채로 제게 말을 했어요. 아니야, 마누라 정치 잘 알아. 에이, 자기 부인이라고 그렇게 또 감싼다. 고졸이 이런 얘기 어떻게 해요? 요즘 사람들 보니까 뭐 고졸이면 뭐 일하느라 정치도 잘 모르고 일만 하던데.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알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 우리 마누라 잘 모르나? 그럼 이때껏 사람들이 말한 것만 듣고 나한테 그런 말 했어? 저는 동서보다 남편이 더 얄미웠습니다. 거기서 맞장구를 칠 게 아니라 아니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취해서 저에게 무식하다고 막 웃으며 얘기를 하고 동서도 웃으며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며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을 빼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여우 같지 않나요?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취한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도 웃겨 저도 그냥 가만히 웃으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남편이 너무 밉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한 소리 해버렸어요. 근데 웬걸 남편은 왜 그런 걸로 화를 내냐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동서의 카톡을 보고 열이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잠깐 씻는다고 식탁 위에 폰을 두고 갔는데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궁금해서 슬쩍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없는 단톡방에서 대화를 불이 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없는 단톡방이 있는 건 지레짐작으로 눈치채고 있었지만 제 눈으로 보니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더 화가 나는 건 제 욕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걸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말해보겠다며 저를 달래고는 그러니 왜 저보고 남의 폰을 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서 남의 폰을 봤다고 꾸중을 들어야 하는 일인가요? 너무 섭섭해서 그날 처음으로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저희는 일주일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저는 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져 그만뒀습니다. 남편에게는 말은 안 했지만 회사 안에서도 제가 고졸이라 조금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무서워 참고 다녔는데 동서들의 무시와 시부모의 무시로 저는 터질 대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었죠. 회사를 그만뒀다고? 네, 어머니. 곧 출산도 하고 이제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려고요. 아니,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해도 부족한데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일을 때려치우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쳤고 저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제 회사를 갖는 게 목표였는데 뭐라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식업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 작은 식당을 열게 됐어요. 출산을 하고 몸이 좀 괜찮아지고 나서 바로 저는 식당을 차렸죠. 목표는 크게 사업을 열어서 밀키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근데 웬걸 승승장구해서 제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하고 말았죠. 밀키트까지는 판매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더 크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성공을 하니 시어머니도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물론 여전한 건 시누이와 동서들이긴 했지만요.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근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첫째 시누이가 이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첫째 시누이가 늘 집안일도 안 해 매일 잔소리만 해 아주버님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혼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훨씬 더 심했나 봅니다. 아주버님은 참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했고 결국 시누이는 이혼을 당하고 말았죠. 듣고 걱정보다는 통쾌했습니다. 성격이 그 모양이니 이혼을 당했을 거라 당연히 생각했고 이혼 당한 걸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저를 무시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시 이상한 사람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나 봅니다. 시누이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잔소리를 했어요.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이혼을 당하고 시누이는 시댁에서 지냈죠. 그리고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쇼핑몰을 차리겠다고 막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곧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만뒀죠.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가 답답했는지 나가 살라며 소리쳤고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었죠. 그러자 시누이는 저희 집에서 잠깐 지내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잠깐만 내가 지낼게. 지금이야 할 일이 없고 엄마도 아빠도 나를 이렇게 한심하게 보지만 나 곧 성공해서 나갈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누나가 왜 우리 집에서 지내? 안 돼. 다행히 남편이 안 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 요즘 장사는 잘 되고 있고?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정이가 좀 애가 자존심이 세서 어디 가서 일을 잘 못해. 야, 근데 여기서 계속 지내면 우리가 다 해주니 일은 안 할 것 같고, 잠깐이라도 니네 집이라도 지내면 안 되나 싶어서. 안 그래도 형님이 저희한테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거절을 해서요. 저는 남편이 거절을 안 했다면 저희 집에 살 거라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분명히 같이 살면 모든 일들을 동서들에게도 이야기할 거고 제 얘기를 안주거리가 되고 말 거니까요. 아니면 혹시 니네 가게에 사람은 안 필요하니? 가게라도 좀 일을 하게 하면 안 될까? 알겠어요. 우선 형님하고 잘 얘기해 볼게요. 신우는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안 할 줄 알았는데 자기도 일을 안 하니 눈치가 보였나 봐요. 바로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신우는 역시 일머리가 없었어요. 서빙도 요리도 응대도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부탁이니 그냥 자를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신우이는 조금씩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버릇해 못 준다고 신우의 성격은 여전했어요. 회식날 신우는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대했죠. 아니 근데 다들 학교는 어디 나왔어? 포항이면 다 알 텐데. 신우의 속셈은 뻔했어요. 제 학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 거였죠. 직원들은 서로 자기가 나온 학교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왜 대학은 얘기 안 할까? 왜? 다들 그럼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못 나왔어? 제가 있는 직원들은 거의 고졸이었어요. 저처럼 사정이 있어서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이거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부터 일하는 사람이 많았죠. 사장이 고졸이라 어쩔 수가 없나? 얘가 또 고졸이라고 대졸 사람 쓰기는 그랬나 봐요. 어머, 난 이렇게 고졸인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처음 보네. 내가 제일 높은 학력이야. 그래요. 신우가 제일 높은 학력이 되었죠. 그럼 뭐합니까? 일머리는 제일 없는데. 회사를 다녔어도 분명 신우는 욕을 많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머리가 없었어요. 그냥 딱 보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아, 그래요? 대졸은 뭐 학력만 좋은가? 일 배우는 건 다른가 보죠?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대졸대졸 거리는데 뭐 자랑하고 싶은가 본데 일은 잘 못하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회사 일과 장사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보이니 제가 일머리가 없다고 했죠.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회사 일도 해본 사람들이라 더 잘 알았던 거고 참지 못하고 저 대신 말을 해준 거였죠.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생신 때 저는 용돈을 두둑히 드릴 수 있게 됐죠. 시부모님은 고맙다며 그 전과 다르게 앉아서 과일이라도 먹으라고 했어요. 시누이 애들에게 모든 것을 다 시켰죠. 저는 눈치가 보여 돕긴 도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 들어가 TV를 보고 쉬고 있는데 동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우도 들어와 같이 쉬었습니다. 그때 동서가 저희 직원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은 직원들 학력은 다 안 보시는 거예요? 아니 얘기 들었는데 학력은 안 보는 것 같다고 말씀드려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가? 신우가 또 동서에게 얘기를 한 거죠. 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겠는데 직원들까지 무시하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동서, 학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 그리고 나 봐봐. 나 고졸인데도 성공해서 살고 있잖아. 그리고 대졸도 거기서 거기인 사람 많고 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못 간 사람도 있어. 아니 뭐 저도 알고 있죠. 제가 뭐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세요? 동서는 제가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라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어느 날 한 직원이 제게 물었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잘하세요? 어릴 때부터 장사를 좀 하셨어요? 아니, 그냥 부모님이 사업을 좀 하셨어. 음식관에서 좀 크게 하셨는데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가.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하는지 보이더라고. 아, 그래요? 그럼 근데 사장님 잘 사셨으면 대학에 가실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사장님 꽤 똑똑하신 것 같았는데. 사장님 그거 아세요? 사장님한테서는 뭔가 모르는 기품과 뭐라고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뭔가 우아하면서 사람이 똑똑해 보여요. 그래? 나는 딱히 그런 모습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은 좋네. 뭐 내가 대학을 못 나와서 그렇지 좋은 곳에 가기는 했지. 사업만 망하지 않았으면 졸업도 했을 거고. 그래서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하버드. 직원은 놀랐습니다. 놀랄만도 하죠. 저는 하버드에 다니다 자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들이 서울대 나왔다 했을 때도 그리 크게 놀라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좋은 학교를 가기는 했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학력이 중요해도 사람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고졸이라 무시를 당해도 제 과거는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주변에서 듣고 있었던 직원들은 다 놀라했어요. 하버드생은 처음 본다며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고 답답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며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했죠. 제가 하버드를 다녔다는 사실은 남편도 모르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제게는 또 한 번의 축복이 찾아왔어요. 아이를 갖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장사도 잘 되고 분점도 하나 내고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가 시어머니는 임신도 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쉬라고 말을 했죠. 그래도 어떻게 제가 쉽니까? 조금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저를 받아준 건 잊지 못하니 저도 도왔습니다. 시아버지도 예전에 했던 말이 미안했는지 과일이나 맛있는 음식들을 제 앞에 두고 먹으라고 했어요. 시누이는 입이 대빨 나와서는 투덜투덜 거리며 제사를 지냈어요. 들은 것처럼 시부모님은 더는 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성공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아니었으면 그대로 저는 시댁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저를 예뻐할수록 시누이는 저를 더 미워했어요. 시누이가 저를 미워할수록 동서들은 저를 무시하기 바빴고요. 그래도 동서들은 참을 수 있었어요. 볼 일이 자주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길 수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지금이야 이래도 예전엔 더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냥 자기네들이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라도 살라고 내버려두고 저는 저대로 살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누이의 행동은 더 심해져 갔어요.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잡아먹더니 왜 이제 와서 잘해주는 건데? 시누이는 시어머니께 저한테 왜 잘해주냐고 따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형님, 아니 제가 도대체 형님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어머, 얘 말하는 싸가지 봐? 뭐? 못 잡아먹어서 안달? 얘 그냥 너는 그냥 사람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어. 너는 모르지? 시누이는 제가 사람을 무시한다며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면서. 처음에는 둘째 시누이도 저에게 뭐라고 했었는데 점점 심하다고 느꼈는지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첫째 시누이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더 심하게 행동을 하고 더 심하게 무시를 하는데 누가 누구 보고 무시를 한다고 하는지 저는 참지 못하고 대꾸를 했습니다. 형님, 누가 누구 보고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심한 거 모르세요? 그래도 작은 형님은 제게 사과라도 했지. 형님은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 너 말 다 했니? 왜요? 동서한테 제 얘기 이것저것 다 하고 잔소리는 잔소리대로 일하다 실수하면 다 남 탓. 그러고 제가 뭐라고 하면 동서한테 욕하고 성격이 그러니까 이혼이나 당하죠. 저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 저는 뺨을 맞고 말았죠. 시어머니에게요. 너는 성공했다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우습지? 저는 뺨을 맞은 것도 충격인데 시어머니에게 맞으니 너무 놀랐습니다. 시누이는 놀라지도 않고 고소하다는 식으로 웃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웃고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는 시누이는 억울하다며 자기는 욕을 한 적이 없다고 악어의 눈물을 짜내듯 울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뛰어나갔습니다. 하필이면 만삭일 때라 몸이 무거워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서러워서 집에 나와 간 곳은 계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당연히 신우는 그 사건이 있었으니 안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왔더라고요. 뻔뻔하게 웃으면서요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일은 내가 사과 안 받을게. 뭐 나도 잘한 건 없으니까 우리 그냥 넘기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우는 오히려 사과는 됐다며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을 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죠. 그래서 저는 일을 안 나와도 된다고 말했어요. 뭐? 아니 잠깐만, 어이가 없네?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너 화나서 막 사람 잘라도 되는 거야? 신이는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벗고 가게를 나갔어요. 몇 시간 뒤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받았죠. 그래, 뺨은 괜찮니? 네. 미안하다. 내가 화가 나서 흥분을 좀 했다. 그래도 애를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면 어떡하니? 어머님, 저도 많이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다 한마디 꺼냈어요. 그래도 참아야지. 저는 더는 할 말이 없어 끊었습니다. 참아야지. 그래도 참아야지가 맞다고 보시나요? 제가 더 얼마나 참아야 할까요?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말했어요. 남편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더라고요.
뺨이 부어서 왔는데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고 제가 모든 사실을 말하자 남편은 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당연히 저는 가지 않았고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신우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형님. 올케, 내가 미안. 잘못했어. 신우이는 억지로 사과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저는 사과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신우가 일 나가면 안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마도 일이 아니었음 사과는 하지 않았겠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같이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잘라야 할지. 그래도 시어머니의 부탁이었으니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저는 후회할 짓을 선택한 거지만 그래도 남편 누나이기도 하니 어쩌겠어요. 다 덮고 가는 거라 생각하고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이 있는 이후 정신을 좀 차렸는지 전보다는 많이 심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는 출산을 하게 됐고 잠깐 일을 쉬게 됐죠. 신은 중간중간 가게를 찾아갔는데 다들 신우 욕을 하기 바빴어요. 신우가 마음대로 일하고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막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는 신우와 함께 일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형님 행동 때문에 많이 참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얘가 또 그 얘기는 왜 꺼내는 거니? 좀 참으라고 했잖니? 저는 시어머니께 그간 있었던 일과 직원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더는 참아주기 힘들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직원들이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얘기했는데도 어머니 부탁으로 형님 일할 수 있는 거였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는 거 보면 앞으로도 쭉 이렇게 지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형님한테 먼저 말하기 전에 어머님께 연락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참기 힘들 것 같아서요. 결국 신우이는 잘리게 됐고 시어머니도 더는 말씀이 없으셨죠. 덕분에 직원들도 활기가 넘쳐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보면 괜히 신우이와 함께 일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했나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신우이 생일이었는데 신우이가 본점 식당에서 밥을 먹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또 얼마나 진상짓을 할까 걱정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좋다고 말했죠. 보통은 신우 생일까지 챙기지는 않는데 신우가 제가 얄미웠나 봅니다. 신우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신우 생일은 평일인데 신우가 동서들과도 같이 먹고 싶다고 해서 주말에 다 같이 축하를 하기로 했죠. 저는 동서들까지 부를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저를 씹고 다녔을까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했습니다. 또 저를 얼마나 무시할까요? 신우이와 동서는 역시나 가까이 앉아 자기들끼리 히히낙낙 웃으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나마 양심이 있는 둘째 신우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첫째와 동서들은 쏙닥쏙닥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동서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형님, 근데 형님도 이제 사장인데 학점은행제라도 들어서 대학 졸업장은 따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 대학이라도 나왔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성공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재수씨 말 되게 이상하게 한다. 아유, 뭘 또 그렇게 말하니? 올케가 큰올케 걱정해서 말하는 건데. 얘들은 무슨 이런 날에도 싸우려고 해. 밥이나 먹자.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정리가 됐죠. 직원들은 제 가족이 와서 그런지 바짝 긴장을 했더라고요. 좋게 보여야 한다며 직원들은 저희 시댁 식구들에게 친절히 대해줬죠. 그런데 신우와 동서의 태도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예의 없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퉁명스럽게 대한다고 해야 하나? 좀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걸 남편도 느꼈는지 남편이 한 소리 하더라고요. 재수씨, 말이 왜 그래? 아니, 재수씨 오늘 좀 까칠하다. 이상하네. 너는 왜 자꾸 괴롭히고 있어? 조용히 밥이나 먹어. 시어머니는 동서를 감싸고 있어서 남편도 더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 거예요. 어머, 너 희수 맞지? 친구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말을 걸었어요. 저도 반갑기는 했지만 여기서 고등학교 친구를 볼 줄은 몰랐었죠.
괜히 불편하기는 했지만 저도 반갑게 인사를 해줬어요. 안녕. 오랜만이다. 어떻게 여기서 본대? 한국엔 아예 들어온 거야? 신기하다, 얘. 친구는 잠깐 한국 여행을 하러 왔다고 했어요. 친구 남편이 저희 가게 음식을 꼭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사장님 아니세요? 친구 남편은 저를 어떻게 알아봤는지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얘도 모를 텐데. 친구가 여기에 왔었는데 맛있다면서 사장님이랑 찍은 사진을 보여줬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갈색 곱슬머리에 키 엄청 큰 외국인이 사진 찍자고 한 적 없으세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한번 외국인이 너무 맛있다며 제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 사진을 같이 찍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친구 남편의 친구라니 참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직원들이 저보고 영어 쓰는 거 처음 본다면서 영어 엄청 잘한다고 다들 저를 보며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줬는데 당연한 일이 그때는 얼마나 제 자존감을 높여주던지 그날 일은 잊을 수가 없었죠. 근데 그때 신우이가 제 친구한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올케 잘 아시나 봐요? 저희 올케 친구?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친구예요. 어머, 형님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무슨 고등학교 나오셨대? 뭐 어디 여상? 네? 그 친구는 저희 집이 망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여상이라고 듣자마자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친구를 보며 말하지 말라고 고개를 저었고 친구는 바쁘다면서 그냥 갔어요. 아니 왜 말을 하다가 말아? 뭐 좀 부끄러운가? 괜찮은데. 여기 뭐 학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안 그래? 아니 그래도 학벌이 중요하기는 하죠. 요즘 세상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딨다고. 그런가? 자기는 서울대 출신이라 그래. 솔직히 거기서 거기인 대학 나온 사람도 많잖아. 그래도 뭐 고졸보다는 나은가? 아무래도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고졸은 무식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싶어요. 신우와 동서들은 저를 보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포기했죠. 어디 한번 더 얘기해봐라. 도 닦는 기분으로 모든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치며 신우와 동서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듣자 하니까 아니 왜 자꾸 우리 마누라 건들면서 살살 긁어내는 거야? 왜? 예쁘고 참하니까 질투나서 그런 건가?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 여보 왜 그래? 사람들 다 쳐다봐. 그만해. 여기 내 가게야. 창피하게 굴지 마. 그때 누군가가 박장대소를 하며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누가 이렇게 크게 웃으며 말을 하나 봤더니 저희 직원이었더라고요. 사장님, 이번에 하버드 동문회 가시죠? 동문회는 아닌가? 그때 동서들의 표정이 점점 굳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놀라 저를 쳐다봤고요. 당신 하버드 동문회라니? 아니 하버드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동문회는 아니고 그게 하버드는 모르셨어요? 사장님 하버드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모르셨구나. 그래서 계속 무식하다 그러면서 무시한 거예요? 직원들은 신우이와 동서들을 보란듯이 쳐다보며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버드라니. 우리 집안에 그럼 서울대와 하버드가 같이 있는 건가? 우리 집안 며느리들이 참 머리 하나는 좋구만. 하버드라는 말을 듣자 시부모님은 저를 보는 눈빛이 전보다 더 자랑스럽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아니 하버드는 뭐 아무나 가는 줄 알아? 올케 뭐 잘 사는 집안도 아니잖아.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제가 어렸을 땐 좀 잘 살아서요. 고등학교도 여상이 아니라 외국에서 나와서 좀 쉽게 갈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는 모르겠다. 그냥 다 말했습니다. 졸업은 하지 않아서 동문회는 갈 수 없지만 직원들이 저를 생각해서 말해줬으니 저도 떳떳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죠. 하버드 얘기가 나오자마자 동서들 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시어머니도 동서들과 신우에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네 그러는 거 아니다. 얘 봐라. 좋은 집안에서 좋은 학교 다녔는데도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지가 사업 시작해서 성공했으니 어찌나 대단하니? 그리고 너
너는 형님이나 됐으면서 밑에 올케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그날 이후 신우와 동서들은 더는 제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저를 더 좋아하게 됐죠. 동서들은 그날 제게 연락이 와 미안하다고 반성하게 됐다고 제게 연신 사과를 했어요. 거기서 뭐 더 일을 크게 벌릴 생각은 없어서 이제라도 이런 말을 했으면 됐다고 앞으로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고 말했죠. 하지만 신우는 좀 달랐습니다. 신우이는 오히려 자기를 가지고 놀았다며 제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올케도 정말 너무한다. 내가 그런 말 했으면 똑바로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안 좋은 대학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야? 형님, 제가 공부는 했지만 졸업을 못했으니까 말을 안 드렸죠. 그리고 졸업도 못했는데 거기서 떠벌리고 다니면 좋아 보여요? 괜히 그냥 학벌로 사람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제가 그걸 당했는데 안 좋은 대학 나왔다고 무시를 하겠어요? 몰라. 나 너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안 좋아졌어. 책임져. 신우이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저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잠을 잘 수 없다나, 무시를 당한 것 같아서 어디 가서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겠다나 뭐라나. 저는 참지 못하고 시댁으로 찾아가 시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시부모님은 신우이의 등짝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말했죠. 아휴, 이년아,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내가 언제까지 네 뒷지덕거리 해줘야 돼? 내 나이에 좀 편하게 살자. 너도 좀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봐야지. 언제까지 무시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너도 뭐 좋은 대학 안 나왔으면서 누구한테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됐다. 우리도 뭐 얘 하는 말 듣고 무시만 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지. 우리가 다 잘못 키웠지. 시어머니는 계속 신우의 등짝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말했고 남편도 신우에게 한마디 했어요. 남편은 결국 신우에게 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어이가 없다면서 자기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며 소리치고 집을 나갔어요. 한동안은 집안 모임에서 첫째 신우이와 동서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도 창피한 건 아는 거죠. 어쨌든 저는 신우이와 동서들 덕에 오기가 생겨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동서들 무시로 발벗고 나서준 직원들 덕분에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왜 자기에게 얘기하지 않았냐며 말했고 저는 가족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다행인 건 제 남동생과 연락이 닿았다는 겁니다. 가족 모임 때 만났던 친구 기억하시죠? 그 친구가 제 동생과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제 얘기를 했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동생은 저한테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와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다는 걸 전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남동생은 바로 한국으로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동생은 주름이 늘었고 머리가 조금 벗겨졌더라고요. 하지만 어렸을 때 얼굴은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얘기를 하며 둘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동생은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했어요. 너무 죄송해서 연락을 못 드렸다고, 성공하면 연락을 해야지 다짐했는데 너무 늦어버렸다고 했죠. 그래도 저는 동생과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하나 남은 가족과 연락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했어요. 시부모님께도 사랑을 받고 신우와도 연락을 끊을 수 있게 돼서 참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동서들이야 이제는 저를 무시하지 않고 저를 보면 깍듯하게 대하더라고요. 그 꼴이 어찌나 웃기던지. 하지만 저도 착하게 굴 생각은 없어져서 윗사람 노릇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은 저를 좋아하셔서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좀 더 잡으라고 제게 말을 할 정도니까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제 부모님 덕분이죠. 부모님이 늘 겸손하게 살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종종 사업을 알려주면서 장사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는 날 유독 더 부모님이 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끝으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디 하늘에서는 평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동생과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고 있으니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랑해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사연은 남들보다 일찍 부모가 되셨다는 여성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결혼 생활에서 기절초풍할 일을 겪으셨다는데요. 저와 같이 만나보실까요? 남편하고는 사이에 애가 일찍 들어서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부끄럽게도 그래서 남들보다 좀 이른 나이에 저는 출산을 했고요. 저는 배우고 싶었던 분야가 뚜렷했고 공부를 더 미루지 않고 이어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아이는 돌진하기 전부터 친정엄마가 키워주셨습니다. 아이는 거의 친정집에서 살았고요. 3살 때부터는 시댁에서도 아이를 맡아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본격적으로 아이를 완전히 저희 수중에서 키운 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였네요. 남편이 이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아이를 전적으로 봐줄 인력이 없었다면 아마 저희 아이는 친정이나 시댁의 손길을 받으며 한두 해 정도 더 떨어져 살았을 테니까요.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던 것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였어요. 직장 내의 문화에 적응을 잘 못했는데 업무까지 적성에 맞지 않았으니 남편으로선 하루하루가 고역이었겠지요. 게다가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니까요. 그렇게 결국 직장을 때려치운 남편은 집에서 1년 넘게 아이를 보면서 지냈답니다. 집안일하고 아이 챙기고 그러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시아버지의 육촌 형제분께서 차리신 공장에 들어가 일을 했어요. 저는 내심 남편이 계속 집에서 지내며 아이를 전적으로 돌봐주길 바랬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질색을 했죠. 여자들이나 하는 집안일하면서 애 숙제 봐주고 밥 차려주니까 진짜 미치겠다. 지난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이었어. 나 이제 다시 일자리나 알아보려고. 남자들은 집안일 하지 말란 법 있어? 그리고 남의 애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뿐인 딸인데 뭘 그렇게 힘들어해. 직장생활 너무 지옥 같아서 떠올리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린다고 했잖아. 그래놓고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더 이상 집에서만 내 효용의 가치를 증명하는 건 못 해먹겠어. 내 영혼이 좀 먹히는 느낌이 든다고. 알아? 우리 딸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건 맞는데 내 일상을 전부 애한테 투자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네 눈치 보느라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나 이런 생각한 지 벌써 몇 달 됐어. 참다가 말하는 거야. 네가 나 집안일하고 마트에서 장이나 봐오고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 말라 죽을 것 같아. 직장 생활하는 게 감당 안 돼서 두려운 마음에 망설였던 건데 혹시 일자리 주선해 주실 수 있냐고 아버지랑 친척 어르신들한테 연락 돌려보려고. 그런 대로 들어가면 일반 직장보다야 훨씬 낫겠지. 그래, 정 그렇다면 알겠어. 솔직히 애는 돌볼 인력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치만 자기가 사회생활 다시 해보고 힘들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집에 있어도 되니까 이 점만 알아줘. 난 정말로 자기가 걱정돼서 그래. 직장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위경련까지 일으켰던 남편이 걱정돼서 저는 차분히 말해줬던 거예요. 언제든지 돈 벌러 나가는 일 때려치우고 집으로 돌아와도 된다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가 아닌 조부모 손에서 자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왕이면 저희 남편의 돌봄을 받으며 많은 시간 함께하면서 그렇게 계속 지내기를 바라기도 했었죠. 경제적으로 저희 집이 딱히 염려될 게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전도유망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돈 가지고 압박을 줄 게 없었기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었네요. 그렇지만 시아버지를 통해 일자리를 얻게 된 남편은 그곳에 정착해버렸어요. 아무래도 가족회사이다 보니까 많은 편의를 그쪽에서 봐준 게 유효했던 것이겠지요. 그렇게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고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부터 부부관계가 살짝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시기가 어떤 시점이었는가 하면 저는 이제 저의 자리를 완연히 잡아서 안정적으로 일상을 나고 있던 때였고요. 남편 역시도 그 공장에서 자기 역할을 딱 고정하고 일을 하고 있었으며 아이는 자기 주관이 강해지는 사춘기에 돌입한 때였지요. 어떻게 보자면 저희 집은 딱 알맞은 궤도에 올라서 이제 평탄한 모습으로 계속 세월과 함께 익어가는 과정만 남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기부터 남편이랑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약간 겉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네요. 기껏 사회적으로 자리를 다 잡아놨더니 정작 집안에서는 불협화음이라는 게 너무 마음이 씁쓸했고요.
사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남편이랑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어요. 저도 생각만 가끔 하고 있던 걸 남편이 먼저 말로 꺼내는데 슬슬 둘째를 갖는 게 어떠냐는 것이었지요. 우리 더 늦기 전에 둘째를 갖는 게 어때? 나도 지금 다니는 일에 녹아들었다는 확신이 이제야 들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둘째 생각이 난다. 나도 둘째 생각하긴 했었어. 근데 남들은 우리 나이에 첫째를 갖기도 하는 걸. 우리가 늦은 나이는 아니잖아. 서두를 거 없다고 생각해서 난 그냥 느긋한 마음이었어. 알아. 그치만 우리 첫째 생각해야지. 나이 터울이 너무 크면 애들한테도 안 좋을 거야. 지금도 벌써 당장 아이 생겨서 내년에 태어난다고 해도 그럼 첫째랑 둘째가 12살 차이인걸? 띠동갑이라고. 그건 그렇네. 우리 딸이 워낙 사력 있고 착해서 그런가 자기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커도 왠지 잘 돌봐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몇 살 차이 날지 그런 걸 안 따져봤던 것 같다. 자기 말이 맞아. 우리 너무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고 정신없이 살아오느라 간과했지만 자식을 외동으로 키울 생각은 없었잖아. 더 늦기 전에 둘째를 갖는 게 맞는 거겠어. 자기야, 우리 얼른 둘째 만들어서 우리 딸한테 동생 보여주자. 저는 남편의 말에 바로 동의가 됐고 아이한테 동생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많이 의아했었네요. 그래서 날짜 주기를 계산해가면서 남편이랑 전략적으로 둘째 임신에 노력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뱃속에 생명이 들어서질 않았어요. 반년을 보낸 끝에 검사를 진행해봤었죠. 결과를 살펴봤더니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요. 굳이 이유를 따져보자면 제 쪽에 작은 원인이 있긴 했었답니다. 저는 오만 각고의 노력을 다하면서까지 둘째를 가져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전혀 없었던 듯 싶어요. 조급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생기겠지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던 걸까요? 지금에 와서도 모르겠어요. 그 시기에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남편은 소모적인 말을 잘 더하면서 정작 중요한 말은 자기 속에 꾹꾹 눌러 담았다가 끝에 가서야 간신히 말을 해주는 타입이었죠. 그렇기에 남편이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알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타고나기를 다른 사람한테 지대한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 쪽으로 살짝 둔감하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남편이랑 제가 성격적으로 좋은 궁합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누군가 끊임없이 뭘 물어봐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하고 기분을 달래줘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이러한 사실도 그 당시엔 잘 알지 못했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가 자연스레 깨닫게 된 것들이랍니다. 상대방이 나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내가 절대 알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봐야만 그 깊이가 보이는 법이더라고요. 둘째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공통의 목표만을 가졌던 채로 마음을 겉핥기로만 나누었던 저희 부부는 그렇게 2년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냥 둘째 갖지 말자. 그러니까 너도 이제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있는 자식만 잘 키우면 된 거지. 그때 남편의 표정이 되게 무뚝뚝했던 것 같아요. 감정의 동요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왠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기에 그때 남편의 모습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네요. 제 생각으로는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남편이랑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것 같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때 별로 부담 가진 적 없어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게 혹시 말실수였던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 일이 바쁜 사람이었고 제 생활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남편하고 진지하게 감정적인 대화를 해볼 여유나 필요성을 딱히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하고 서먹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에 섭섭하고도 서운했죠. 또한 이 사람이 예전처럼 나를 대해주질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 순간부터 저도 많이 기대치를 내려놓게 됐고요. 어쨌든 한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저희는 그런대로 시간을 보내며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답지 않게 크게 발끈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아이의 생일 때문이었어요. 선물을 뭐 갖고 싶은지 제가 물어봤더니 사고 싶은 건 자기가 살 테니까 돈으로 주면 좋겠다고 하길래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또 원하는 게 있었는데 TV에서 본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희 가족 셋이서 외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 같이 저녁 먹는 거 너무 근사한 생각인데? 우리 딸이 멋진 선물 말해준 덕분에 엄마 아빠도 그날 호강하겠다. 그럼 우리 딸이 아빠한테 가서 그거 말해볼래?
레스토랑 가서 밥 먹자고 말하면 아빠가 예약 다 해주실 거야. 엄마, 근데 꼭 내가 말해야 돼? 엄마가 아빠한테 말해주면 안 돼? 어차피 내가 말하나 엄마가 말하나 본론은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말해주면 좋겠는데. 에이, 그래도 생일 당사자가 원하는 선물을 직접 말하는 거랑은 다르지. 우리 딸이 애교스럽게 가서 말해봐. 분명히 아빠가 엄청 좋아하시면서 우리 딸이 해달라는 거 해줄 테니까. 아이가 직접 자기 아빠한테 가서 부탁하는 걸 꺼려하길래 저는 사춘기의 여파라고 생각했어요. 그 작년 생일에도 저는 하필 너무 바빴던 데다가 아이도 생리통이 심해서 어영부영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챙겨주고 넘어가야 하는 때이니만큼 남편이 흔쾌히 응해줄 것이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저 일하고 있는데 아이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우는 이모티콘 여러 개를 보내놨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아이가 서러워서 훌쩍거리더라고요. 아빠가 시간 없다고 내 생일에 같이 밥 먹어주는 건 무리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나한테 그랬어. 직접 얼굴 보고 말하기 민망해서 아까 점심시간에 아빠한테 카톡했더니 그렇게 답장 왔어. 내가 그러면 생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말에 레스토랑 가자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대. 그냥 싫대. 아빠가 내 생일 챙겨주기 싫으신 것 같은데. 엄마는 왜 엄마가 말 안 하고 나한테 이거 시켜서 나 힘들게 만들어. 듣는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저한테 무뚝뚝하고 정없게 구는 건 그렇다 쳐도 아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저희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졌죠. 제가 화가 나서 남편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거절한 거 맞냐고 물었더니 당당하게 맞다고 대답하더군요. 애한테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바쁘고 힘들다고 애 생일도 못 챙겨준다고 그래. 거절하더라도 조금 부드럽게 해줄 순 없었어? 다짜고짜 왜 화를 내? 너답지 않게. 애가 벌써부터 겉멋들어서 연예인들 간다는 고급 레스토랑에 눈독 들이고 거기서 생일 저녁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부모로서 따끔하게 교육시켜주는 게 맞지? 애가 10원 한 장을 안 벌어봤는데 돈의 가치를 알기나 하겠어? 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데? 학교 가서 공부만 하면 되는 애야. 돈은 내가 벌고 자기가 벌잖아. 마땅히 애가 여유로운 생활 누렸으면 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니었어? 그렇게나 레스토랑이 싫으면 딴 데로 예약해. 가격대 조금 낮은 곳으로 가면 되겠네. 됐어. 이미 기분 다 망쳤는데 가긴 어딜 간다고 예약을 하래. 둘이서 모녀끼리 오붓하게 시간 즐겨. 난 빠질 테니까. 이때 너무 화가 나서 머리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딸아이는 사춘기가 왔어도 자기 엄마 아빠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노력 중이고 저희 눈치 살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저는 그런 딸이 가끔은 너무 예민하고 민감한 성정을 타고났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굳이 저렇게 자기 부모 눈치 보고 분위기 살필 필요까지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딸아이가 맞았던 것이죠. 눈치를 살펴야 할 만큼 남편이 가정 안에서 비정상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야 매사 비슷비슷하게 살아서 몰랐지만 성장하던 아이의 눈에는 그런 게 다 보였나 봐요. 자기 아빠가 자기한테 깊은 애정이나 관심이 없다는 것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아이 생일날 저랑 둘이서 저녁을 먹었고요. 실컷 쇼핑도 시켜줬어요. 기뻐하던 아이가 제 입에서 남편 얘기가 나오니까 금세 주눅드는 게 보였죠. 다음엔 아빠도 꼭 불러서 우리가 쇼핑 기사로 부려먹자. 알았지, 우리 딸? 엄마가 앞으론 아빠가 우리 딸한테 시간 많이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 아니야, 엄마. 그러지 마. 나 때문에 혹시라도 엄마랑 아빠 싸우게 될까봐. 나는 그게 걱정되고 싫어. 아빠보단 엄마가 돈도 많이 벌고 더 바쁜 것 같은데 나한테 시간을 내주는 건 아빠가 아니라 엄마잖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나도 알아? 모르는 나이 아니야. 너무 속상했네요. 그 이후로는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관찰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일상이 철저히 제 중심이었고 아이의 안위가 우선이었다면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집안을 둘러보게 된 거였죠. 참고로 저희 집엔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기 때문에 웬만한 집안일은 그분이 다 하셨네요.
남편이 어떠한가 지켜봤더니 저한테 하는 표정이나 말투가 늘 시큰둥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잔소리라도 시작할라 치면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휙 돌려버렸고 그도 아니면 대놓고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식이었죠. 저하고는 소통을 안 하려고 드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아이한텐 정말로 무관심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 성적표 나온 게 만족스럽다면서 자랑을 했던 날, 저는 뛸 듯이 기뻐서 칭찬 세례를 퍼부었고 용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옆에서 남편은 하나도 안 기쁘다는 얼굴로 잘했네 딱 한마디 하고 말더군요. 그러자 아이가 침울해하는 게 보였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이한테 그따위로 구냐고요. 애 아버지가 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합당하냐고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남편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혼자 애 키우면서 집안일 했던 시절 다 잊어버렸어? 나 혼자서 하루 24시간 애 상대하면서 보냈었잖아. 그때 너무 질려버렸나 봐. 그런 앙금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우리 딸인데도 솔직히 애틋한 정은 안 생기네. 미친 거 아닌가요? 자기 핏줄인데 그거 잠깐 혼자서 독박 육아했었던 게 그렇게나 억울해서 앙금이라는 표현까지 쓴다고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남편은 자기가 귀찮아서 자기 속마음을 쉽게 안 털어놓는 사람인데 이왕 털어놨으니 할 말을 해야 한다면서 황당한 발언을 또 추가했어요. 아기 때 키워봤어야 정이 가지, 안 그래? 걸음마 떼고 말문 트이고 뛰어다니고 처음 글자 익히고 그런 걸 실시간으로 다 옆에서 지켜봤어야 애틋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애는 그 시기에 양가 어른들 손에 자랐으니 내 딸은 맞긴 한데 가끔은 생각이 참 복잡하다. 듣자 하니까 자기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고선 말을 하는구나. 아니 거기까진 내가 이해 안 돼도 그렇다고 쳐볼게. 근데 오늘처럼 애가 학교에서 성적 잘 받아왔다고 그거 자랑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빈말이나마 칭찬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거잖아. 이건 성의의 문제라고. 왜 그렇게 무신경하게 굴어? 애한테 상처 주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 같아. 무신경하게 살아온 건 넌데 왜 내가 그런 소리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야, 그리고 애가 지 엄마 머리 닮아서 공부 잘하는 거 뻔한데 내가 거기서 무슨 공이 있다고 괜히 나서겠어? 내 머리 안 닮았으니까 성적도 전교에서 노는 거겠지. 그래, 잘 됐네. 자기 엄마 닮아서 대학도 좋은 데 갈 테고. 멋지다 아주. 뭐? 자기 지금 설마 자기 자식 질투하는 건 아니지? 나는 내 남편이 그 정도로 추한 남자는 아닐 거라고 믿어. 야, 그만하자. 너랑 얘기만 했다 하면 아주 머리가 아파. 피곤하다고. 도대체 남편이 뭐가 속에서 골마있길래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확실한 건 저희 가정엔 커다란 균열이 생겨 있다는 것이었죠. 그 이후로 저는 이따금씩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놓고선 남편은 또 저랑 아이한테 내 마누라, 내 딸이라는 소리는 잘만 했었고요. 가장 어이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선 세상에서 둘도 없는 착한 사위라는 걸 표방했다는 거예요. 제가 친정 엄마한테 요새 남편이랑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언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남편한테 한 소리 하셨었는데 남편은 놀랍도록 무조건 자기 잘못이라면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놓고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정작 자기 모습에서 바뀌는 건 없었죠. 진지하게 남편한테 우울증 같은 거라도 있나 이런 추측을 하고 있었을 시기였어요. 제가 무심코 남편의 휴대폰을 받다가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차라리 단순한 권태기, 사람이 살다 보니까 변한 것 이런 이유이길 바랐는데 아니었어요. 바람이었어요. 남편은 바람이 난 것이더군요. 다른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늘 콩밭에 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었어요. 제가 왜 이렇듯 단순하고 1차원적인 이유를 염두에 둬본 적이 없었느냐고요? 그건 아마도 제 자신이 바람 한번 피워볼 생각조차 못해본 위인이라 그랬던 것 같네요. 저부터가 바람의 비읍자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 당연히 제 배우자도 그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맹추 같았죠. 상대는 남편보다 8살 연하의 여자였고요. 남편이랑 그 상간녀가 나눈 대화방을 제가 확인해봤는데 정말 역겨웠습니다. 뻔히 처자식이 있는 남자인 걸 상간녀가 처음부터 알고 그 만남을 시작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보낸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노출이 심각했습니다. 차마 글로 옮겨졌기에도 끔찍한 수준의 음담패설이 난무했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너무 억울했어요. 부부의 연을 맺고 나서 다른 데로 눈을 돌려본 적이 없었던 저였기에 진짜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맹세코 남편 외의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저한테 있어본 역사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살았건만 어째서 남편은 상간녀와 추잡스러운 행각을 뒤에서 이어갔던 건지 원망 이전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첫 만남, 그 시작을 주도했던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저는 인생 첫 남자친구를 만들었는데 연애를 잘 이어가다가 의견 차이로 싸운 뒤 헤어지게 됐어요. 첫 이별을 겪고 방황하던 그 틈에 다가왔던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죠. 저에게 엄청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었고요. 참고로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입니다. 그때 남편은 군대를 다녀온 직후였는데 자기 말로는 여자가 고프다고 했었네요. 군대 가기 전에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금세 헤어졌다고 말을 했었죠. 나 군 복무 마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배신하더라. 다른 남자를 만났더라고. 정말 충격적이었어. 그렇게 지조 없는 여자는 다신 만나고 싶지 않아. 난 아직 여자를 전혀 모르는 몸이고 키스도 안 해봤어. 너한테 내 모든 걸 바치고 싶은데 넌 어때? 난 너처럼 강렬한 느낌이 드는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 봐. 남편은 돌려 말하는 법 없이 적극적으로 저한테 들이댔고 첫 이별에 방황하던 때이기도 했던 저는 우왕좌왕하다가 남편이 이끄는 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정식으로 사귀게 된 지 3달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요. 남편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됐었죠. 거기는 당시에 남편이 자기 친구랑 사는 집이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본가에 가는 바람에 남편이 혼자 있었던 주말이었네요. 저는 그 시기에 주말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느라 미친 듯이 바빴는데 남편이 화를 내면서 자기랑 연애하는 거 맞냐고, 왜 자기를 외롭게 방치하냐고 저한테 따지길래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부르는 대로 거길 찾아갔던 거예요.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었고요. 그러더니 학기 중에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공부하느라 무리를 했나 싶었건만 임신이었던 거죠. 가만히 보니까 그날 남편이 불러서 그 자취방에 갔던 날하고 시기가 맞아떨어졌어요. 임신 사실에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친정아빠는 그런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죠. 어디서 지저분하게 몸을 막 굴리고 다니냐면서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며 무섭게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제가 무릎 꿇은 채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얻어맞으면서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했더니 그것에 열받으셔서 부엌으로 가시더니 가위를 가져오셔서 제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셨고요. 저희 친정 집안이 강압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였어요. 그걸 주도한 인물이 친정 아빠셨죠. 아빠는 집안의 왕이었고 그 뜻을 거스르면 끝장나는 것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그래서 저는 모범생으로 살았지만 365일 숨죽이고 살 순 없는 거잖아요. 가끔 아주 사소한 일탈을 즐겼는데 걸리는 순간 아빠한테 끝장나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갔었는데 그거 걸려서 아빠가 제가 아끼던 일기장을 변기에 집어 던지셨었죠. 당시에 좋아했던 아이돌의 포스터 같은 거 모아놨었는데 그거 다 찢어버리셨었고요.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머리카락을 한번 잘렸었네요. 말대꾸했다고 제 머리카락을 확 자르셨었어요. 폭군 아빠 옆에서 엄마는 항상 입에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라는 말을 달고 사는 분이셨죠. 그래도 엄마는 제가 가엾고 딱하긴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임신 소식에 아빠는 분노하셨지만 엄마는 내가 키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걸 보면 말이죠. 저희 친정엄마도 외갓집에서 딸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굉장히 억압당하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외갓집 가풍 자체가 그랬대요. 여자가 남자한테 순종해야 하고 너무 똑똑해서는 안 되고 아는 체를 남자 앞에서 많이 하면 안 되고 남자 기 세워주는 게 여자의 기쁨이고 그런 소리나 한평생 엄마는 들어오셨다더군요. 엄마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걸 무척 반기셨던 것 같아요. 저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셨던 것일 수도요. 그렇기에 어린 나이에 임신이 엄마에게 죄스러웠어요. 엄마의 대리만족을 제가 망친 것 같아서요. 엄마가 완강하게 제 편을 들어주시고 아빠의 분노를 중화시켜주신 덕분에 저는 후다닥 결혼을 해서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학업 도중에 임신을 했음에도 왜 무조건 낳는 쪽으로 했냐고요? 그건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싶다며 울고불고 매달렸었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 생긴 생명이나 다름없잖아. 내가 책임지고 싶어. 나도 이렇게 젊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걸 생각해 본 건 아닌데 그래도 책임감이라는 게 내 심장을 찌른다. 비록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기나긴 인생 동안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 낳고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내가 잘할게. 너만 보면서 우리 아이 키우면서 나 그렇게 살아볼 거야.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호소를 하더니 이윽고 오열까지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흔들리지 않기란 무리였어요. 제 뱃속에 생긴 아이의 친부인데 어떻게 외면이 됐겠나요? 그리고 아빠의 무자비한 손길에 제 머리카락이 엉망으로 잘려 있었는데도 남편은 머리가 어쨌든 내 눈엔 다 예뻐 보인다는 말을 해줘서 어렸던 제 마음을 흔들어놔 버렸죠. 귀한 아들의 속도 위반 소식으로 시댁은 뒤집어졌었는데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너 어디서 뭐하는 발랑가스 년이야?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꼬드겨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놔? 너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내 아들이 아직 뭣도 모르는 순진한 애라서 너한테 넘어간 모양인데 나는 못 속인다. 내가 결혼을 허락할 것 같아? 그 뱃속에 들었다는 아이 진짜로 내 아들의 핏줄인지 알게 뭐니. 안 그래? 다짜고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는 소리를 지르셨었죠. 그런데 시댁에선 금세 저를 찬성하게 됐답니다. 시어머니의 만행을 알게 된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자기 식구들한테 저를 정식으로 소개시켜줬었거든요. 그러자 그때부터 당장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사과하실 계획 그리고 빠른 결혼 준비 진행을 짜기 시작하셨답니다. 뭐라고? 의대생? 게다가 집안이 그렇게나 잘 산다고? 어머, 아유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 어우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그랬었구나. 엘리트 집안이 따로 없었네. 갑자기 태세 전환을 꾀하신 거예요. 저는 그 변화가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저를 무척 반겨주는 시댁 식구들을 보자 금세 마음이 풀려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였고 친정과 시댁을 오가며 저희 아이가 커갔던 거예요. 제가 의사 되느라고 바빴으니까요. 오래 연애를 한 것도 아닌데 너무 급하게 아이가 생겨서 했던 결혼, 제가 평범한 직업군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의사라는 직종에 몸을 담고 있어서 남편하고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끈끈하지 못했던 건 맞아요. 서로 타이밍이 어긋나서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쨌거나 저에게 남은 평생을 운운하며 저와 아이만 바라보겠다고 맹세했던 쪽은 남편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질스러운 발언이나 서슴지 않고 하는 상간녀랑 바람을 피울 수가 있나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됐습니다. 이거 다 뭐야? 자기 휴대폰에서 나온 이 불륜 증거들, 이게 뭔지 어디 설명해봐. 가짜는 핑계라도 내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봐 줄 테니까. 아이, 왜 남의 휴대폰을 멋대로 봐? 잠금 걸려있는데 그걸 무슨 수로 풀어서 확인한 거야? 설마 이상한 수를 써서 잠금 비밀번호 알아낸 건 아니지? 내 휴대폰에 관심 없길래 방심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 여기서 내 탓을 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다. 자기가 휴대폰 잠금 풀어놓고 욕실에 씻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알림이 하도 울리길래 내가 궁금해서 화면 확인했더니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 이제 해결됐니? 그럼 불륜에 대해서 어디 말해봐. 이러나 저러나 결국 이혼이라는 결말이지만 내가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그거라도 들어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이혼이라니? 그래, 나 바람 피운 거 맞아. 내 외롭고 힘든 마음, 어두운 부분들 잘 알아주고 감싸주는 그 애에게 너무 고마워서, 처음엔 고마운 마음에 날 좋아한다고 고백해오는 그 마음을 외면하기 힘들어서 몇 번 만나주려던 것뿐이었어. 그런데 점점 도발적으로 다가오더라고. 내가 딱 3번 같이 만나서 밥 먹어준 후부터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오고 자기 사진 보내고. 그러길래 나도 솔직히 남자로 쏙한 거지. 걔는 너무 매력적이니까 그래서 내버려뒀던 것 같아. 어떻게 나오나 보고 싶어서. 하지만 진지한 마음으로 걔한테 애정 준 적은 없어. 내 외로움에 도피처였을 뿐이지. 너만 외롭니? 너만 힘들어? 나도 지칠 때 많아. 내가 워낙 성격이 무던하고 남한테 의지를 안 하려 들어서 그런 거지. 나도 깊은 속마음으론 늘 괴로울 때가 많았어. 왜냐고? 네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너 나랑 우리 딸 위해서 마음으로 희생해 본 적 있어? 정성스럽게 뭘 해본 적이라도 있었니? 이게 어떻게 가족이야? 그런 마당에 저급한 농담이나 일삼는 어린 여자랑 바람이나? 됐어. 더 재고할 것도 없어. 이혼하자고.
너랑 그 여자 둘 다 내가 조져놓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미안해. 내가 예상치 못하게 그때 너랑 너무 이르게 결혼을 했어서 그런지 계속 마음이 붕 떠서 살아온 것 같아. 우리가 다 일터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다음에 정말 부모가 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아이가 새로 생겼다면야. 그때서야 진짜 가정을 꾸린 기분이 날 것 같았어. 그래서 둘째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랐는데 넌 아니었잖아. 넌 별 생각 없었잖아. 그때 너한테 솔직히 실망했었고 그 후로 계속 겉돌게 되더라. 그러다가 말하지 않아도 날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상대가 나타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속절없이 끌려갔어. 미안해. 내가 너무 나약해서 그랬어. 그런데 나 우리 가정을 잃고 싶진 않아.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남편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는 제가 머뭇거리니까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싶고 서로에게 서로가 인연이 아니었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만 들었네요. 머리가 아파서 다음에 얘기하자 하고는 일단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남편이 저한테 또 절절하게 사과를 했어요. 자기가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걸 알고 있지 않았냐면서 정신적인 결함 때문에 그 상간녀한테 홀렸던 것뿐이지 진지한 감정은 전혀 없었으니까 용서해달라며 빌었습니다. 꽤 오래도록 저나 딸아이한테 소홀하고 냉정했던 남편이었기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낯설면서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마음속으로 남편한테 빚이 있었나 봐요. 예전에 남편이 힘들어할 때 그 속을 들여다봐 줄 겸 둘째 임신을 포기하자고 그랬을 때 그 심경이 어땠는지 물어나 봐줄 걸. 그런 후회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게 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술 꽉 깨문 채로 남편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주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묵인하고 참고 넘어가 주겠다는 뜻이었죠. 남편은 앞으로 한눈 안 팔고 살겠다 그랬어요. 길고 긴 결혼 생활이라면 어쩌다가 겪을 법한 일로 그저 그런 수준의 해프닝으로 이 사건이 남을 거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나? 누가 저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카톡을 보내왔어요. 모르는 사람이어서 고개를 갸웃하던 저는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고선 입을 틀어막았죠. 그 상간녀였으니까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답장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상간녀가 재차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오빠한테 저랑 헤어지라고 했다면서요? 정말 배려심이 부족한 분이시네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시는 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딸 하나 있다고 유세 부리면서 오빠 발목 잡는 거 너무 추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오빠 놓아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협박조로 말을 해놓고선 정중히 부탁한다고요? 그것만 봐도 못 배워먹은 티가 나는 것 같아서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네요. 확실히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답장을 짧게 보내줬어요. 어쨌거나 부부 사이엔 문제 없고 화목한 가정이니까 불륜 저지른 철면피가 꺼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이죠. 용건만 딱 보내는데 잠시 후에 저를 비웃는 답장이 또 날아들었어요. 화목한 가정이요? 어제도 집에서 사건 하나가 있으셨던 모양이던데. 화목한 척 하셔봤자 소용없고요. 오빠 자유롭게 놓아주세요. 사람 대 사람으로 오빠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요. 그리고 그쪽은 너무 늙었잖아요.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몸으로 그만 발악하시고 얌전히 오빠 저한테 보내세요. 와,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어요. 도대체 남편은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났나 하다가 문득 그 상간녀의 카톡에서 어제도 집에서라고 한 대목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일단 남편한테 따져봤어요. 상간녀의 카톡을 보여주면서 왜 아직도 둘 사이 깨끗하게 정리 못했냐고 하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한 번에 잘라내면 그 상간녀가 난리발작을 치면서 들러붙을까봐 어르고 달래면서 헤어지는 중이라는 변명을 해왔어요. 설마 제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할 줄은 몰랐다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있었던 저희 집안 얘기를 상간녀한테 한 적은 없다고 했어요. 맹세코 말이죠. 저는 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기에 저희 집안일 해주러 오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께 따로 여쭤봤어요. 대뜸 상간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알죠? 라고 했더니 표정 관리를 못 하시더군요. 아, 그럼 그렇죠. 상간녀가 제 남편을 어떻게 속속들이 알고 그 사정을 들여다보면서 접근을 했겠어요. 비법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상간녀는 저희 집 도우미 아주머니의 사촌 조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의 사이가 소원한 걸 알고 계셨던 도우미 아주머니께서는 황당하게도 자기 사촌 조카에게 제 남편을 꼬셔보라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미혼인 사람한테 유부남을 만나보라고 권할 수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일투성이었어요. 너무 역겨웠고 소름이 끼쳐서 우선 아주머니부터 해고했네요. 남편한테도 이 사실을 알릴까 하다가 뭔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공개하진 않기로 하고 일단 보류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고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많이 힘들어하던 와중에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온 인물이 있었네요. 의사인 저는 다름 아닌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그 미친 상간녀가 환자로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초진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보고도 아무 예상 못했어요. 상상조차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극심한 생리통 때문에 원인을 찾으려고 왔다는 초진 환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제가 얼어붙었죠. 그 상간녀임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진짜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는 생각에 주먹이 꽉 쥐어졌네요. 영업용 미소를 애써 지으며 상간녀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생리통이 심해서 오셨다는데 맞나요? 주 증상을 우선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생리통이 심하긴 한데 참을 수 있을 정도라서요. 그리고 한동안은 생리를 안 할 것 같아요. 산부인과 온 김에 저 임신했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봐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임신이라고요? 맞아요. 제가 아무래도 오빠 아이를 임신한 것 같아요. 제가 건강해서 그런가? 아니면 누구누구보다 어려서 그런가? 아, 임신이 잘 되나 봐요. 아직 테스트기는 안 해봤는데 제 느낌이 임신이네요. 2달째 생리를 건너뛰었거든요. 선생님이 한번 어떤지 봐주세요. 제 뱃속의 아이가 잘 크고 있을까요? 제잘제잘 떠드는 상간녀 앞에서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2판 4판이다 싶어서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초음파 한번 보자고 했지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음에도 말로는 티를 내지 않고 기싸움하며 의사와 환자로 만난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코미디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현실감이 없었죠. 초음파를 보던 저는 어떤 사실 한 가지를 금세 알아차렸어요. 그때 제 표정을 살피던 상간녀가 태연하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랑하는 남자의 아기를 낳아주지 못하는 것만큼 여자로서 비참하고 눈물 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설마 아이를 가지고 싶으신데 못 가지신 경험 같은 거 없으시겠죠? 산부인과 선생님이신데 설마 그런 일은 없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보아하니 제 과거를 다 알고 있기에 그런 소리를 나불대는 게 분명했어요. 둘째 임신을 기다렸었지만 끝내 임신이 안 됐었으니까요. 굳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랑 제 남편이 깊은 관계라는 것도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상간녀에게 제가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해줬습니다. 환자분, 이거 어떡하죠?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네? 왜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죠? 아기 심장이 뛰지 않네요. 아마 3일에서 4일 전에 심장이 멈춘 것 같은데요. 유산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간녀가 벌떡 일어나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더니 눈물 고인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쌍욕을 뱉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 목 끝까지 차오른 울음을 참느라 그럴 수 없는 모양으로 보였죠.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해줬는데도 전혀 듣지 않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자꾸만 거짓말이야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머리를 흔들어댔어요. 그러더니 일순간 정신이 확 들었는지 눈물 콧물 훔치며 제 앞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네요. 기가 막혀서 쓴웃음이 지어지는데 반면에 가슴이 차갑게 가라앉는 제 자신이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며 재선언을 했습니다. 남편은 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정말 미안하다. 맹세코 딱 한 번 그의 앞에서 정신을 잃었었는데 설마 임신으로 이어질 줄은. 하늘이 노해서 뱃속 아이가 떠나갔나 봐. 장애물도 사라졌으니 우리 가족끼리 그냥 다시 잘 살면 되지 않을까? 그 입 제발 닥쳐. 널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다는 사실을 난 이제 오롯이 인정하기로 했어. 너만 없었으면 난 더 잘난 인생 살았겠지. 이제라도 너 없이 살래. 우리 딸하고 둘이서 걱정 없이 편하게. 알았어.
정 그렇다면 내가 깨끗이 사라져 줄게. 재산 반반 깔끔하게 나누고 끝내자. 무슨 개소리야? 결국 네 본론은 그거였구나. 나한테 이혼당하고 털릴까봐 그게 겁이 났던 거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웃기지 마. 너 가만 안 둘 거니까. 저의 냉담한 태도에 좌절한 남편은 딸아이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어요. 뒤늦게나마 아빠놀이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이는 이미 자기 아빠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버린 지 오래였고 그런 대화를 하는 것조차도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협상이 될 리가 없었죠. 이혼 소송 진행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졸도하셨어요. 의사 며느리 뒀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어깨에 힘주며 살아왔는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참고 살라면서 헛소리 하시길래 남편의 불륜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그 상간녀의 역겨운 음담패설을 보신 시어머니께서 눈이 돌아가셨고 그 아들 사랑 지극하신 분이 남편의 등짝을 후리고 머리통을 때리셨지요. 사실상 시댁 쪽의 가족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남편은 그곳에서도 쫓겨났어요. 시아버지와 그 육촌 형제분께서도 불륜 증거를 보셨는데 이건 도저히 용인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며 남편을 그 회사에서 내치신 거죠. 생각 외로 단호한 시댁의 조치에 제가 놀랐답니다.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그게 언제까지 갈진 몰라도 우선은 감동이었네요. 상간녀한테도 당연히 소송 걸었고요. 남편과 둘이서 왠지 애틋해진 것 같길래 제가 남편한테 숨겨왔던 사실을 밝혔어요. 상간녀가 저희 집 도우미 아주머니의 끈아풀이었던 걸 말이죠. 남편의 심경을 다 맞췄던 게 운명적인 사랑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아주머니로부터 다 들은 게 있어서 그랬단 사실을요. 그러자 남편이 크게 충격받았는지 그 상간녀를 저버리고선 저를 찾아와서 눈물 콧물 다 짜내고 난리를 쳤었어요. 제가 자기 인생의 유일한 진짜 사랑이라고 하면서요. 그런 진심 진작에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돈 잘 버는 의사 아내를 둬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게 얼마나 호사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아내랑 딸이 공부머리 잘난 걸 못마땅해 하고 가정에 마음 안 두고 한눈이나 팔고 그랬던 사람이니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아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상간녀가 저한테 자필로 반성문을 써서 보냈는데 그 허접한 내용을 보니까 더 상종할 가치도 못 느꼈네요. 감성팔이하지 말고 철저히 법대로 해결하자고 말을 해줬더니 상간녀가 또 눈물을 질질 짜면서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남편이랑은 완전히 쫑났다고 그랬어요. 그러게 후회할 짓을 왜 했을까요? 결국 남편이랑 완전히 이혼해서 남남이 됐고요. 저는 아쉽지 않게 조건들을 잘 챙길 수 있었네요. 아이가 부모 이혼으로 의기소침해할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점차 밝아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